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교재 78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될 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있잖아요. 요거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장기 투자 목적, 내가 집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팔았던 금액이 중요하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하지, 장기 투자 목적은 내가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 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을게요. 내가 집 10억 주고 샀는데 4억 됐어요, 평가가.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이라서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14억에 팔았으면 4억 이득 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 100주를 팔았죠. 100주를 팔았는데 얘가 한 주당 얼마에 팔았냐면 주당 3,000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얼마에 샀던 매도 가능 증권이냐면 한 주당 5,000원 주고 산 거를 한 주당 3,000원에 팔았으니까 한 주당 2,000원 손해보고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럼 2,000원 손해봤는데 100주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답이 2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계산 문제로 물어보면 무조건 취득 원가하고 처분가액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교재 152페이지인데 152. 자, 수익의 인식 시기로 가장 틀린 거. 자, 동그라미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강료는 강의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제가 강의를 제공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의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서 수익 잡아야지, 돈 들어왔을 때 수익 잡으면 그 발생주의 원칙의 위반입니다. 알죠? 현금주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할부 같은 경우에는 자, 할부 판매는 이자 부분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틀렸죠, 여러분들.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이 틀려요. 동그라미 1번. 이거 수탁자에게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죄송해요. 수탁자한테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팔았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3번은 뭐냐면 이거 현재 가치를 배우셔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장기할 2년 뒤에 내가 2년 뒤에 받기로 하고 팔았대. 이게 장기 할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세무 1급 가시면 현재 가치라는 걸 배워요. 알죠? 그러면 지금의 가치로 땡긴 게 그 물건의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할부 이자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부 이자는 실제로 영업의 수익이죠.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 할부, 현재 가치 개념은 나중에 재경관리사나 세무 1급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알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근데 일단 1번이 너무 틀렸죠? 그렇죠? 수탁자가 팔았을 때니까. 제가 문제 잘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은 제작 진행 과정에 걸쳐서 수익 잡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방송회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중한테 광고를 전달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때 잡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거 워낙 시험에 잘 나오죠. 159에서 161 이렇게 되고요. 자, 보면은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된다. 요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비교 가능성이 증대가 되죠. 동그라미 2번.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뭐로 보냐면 우리가 원칙 따라가잖아요. 원칙이 추정의 변경이죠.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중요한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적용하고요.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원칙인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2번 맞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우리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게 과거에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소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급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는 거니 과거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전진법 설명하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 우리가 전진법이 앞으로 잘할게요. 라고 해서 올해 연도 1월 1일부터 잘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진법이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소급은 당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고쳐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다. 어려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이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거다. 4번 맞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쉽죠,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원가니까 우리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무조건 제공품 티계정 그려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로 갔어? 여기 죄송해요. 4번. 예, 죄송합니다. 아래로 내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자, 정액법은 동그라미 1번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을 중단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배웠던 거죠. 미래에 사용 재개할 예정이라면 이때는 감가상각을 계속합니다. 미래에 사용할 예정, 매각 예정이라면 우리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면 그때는 감가상각을 중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언제 배우실 거예요? 이것도 재경관리사나 세무 1급용이에요. 자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출제위원분들 중에 자꾸 세무 1급 위에 거 끌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일단 동그라미 2번은 일단 세모예요. 막 여러분들 입장에서 세모죠. 이거 뭔 말이야? 이렇게. 자, 동그라미 3번. 자, 새 건물 이거 여기 틀렸죠? 이거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사오자마자 철거하는 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얘가 핵심이죠. 여기 뭐냐면 새 건물 지으려고 요거 핵심이죠. 얘는 새 건물 지으려고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건 그냥 기존 건물 여러분들 우리가 처분한 것으로 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잖아요. 잠깐만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절개하는 경우 맞죠? 동그라미 3번이 답일 거야 아마. 맞나? 잠깐만. 토지 새 건물 뭐지? 잠깐만요. 내용도 기계 설비에 사용 중 장내 사용을 2번이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4번. 잠깐만요. 새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거 3번 맞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3번 맞죠? 감가상 2번이 틀렸어. 2번. 3번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죠. 뭐냐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하잖아요. 철물을 철거하니까 일단 새 건물은 무시하고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다음에 건물을 바로 때려 부셨어요. 때려 부수면 이거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니까 다 토지에 얹혀.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철거 비용으로 100만 원 썼는데 철거할 때 철근 같은 게 나와서 판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철거 비용이 90만 원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90만 원만 더 해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는 거 맞죠? 이해되세요? 제가 잘못 읽고 3번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마탱이가 많이 갔네. 예. 자, 동그라미 4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가 소멸되는 형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기계장치 같은 건 정률법 쓰잖아요.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해야지 수익 많이 창출해내니까. 맞죠? 4번 맞고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알죠? 1, 3, 4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2번이 답이에요. 알죠? 이거 매각 예정일 때 감가상각 안 하거든요. 장래에 사용할 거라면 감가상각 계속 하는 거 일시중단이니까.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중단하는 그 감가상각 자산도 감가상각 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 다음에 5번 할게요. 자, 5번은 62페이지. 자, 우리 도착지 인도 주권이면 도착해야 구매자 거니까 이때는 판매자가 가산하죠. 맞죠? 판매자가 가산하는데 내가 지금 매입한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산하면 안 되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가산하지만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도 X죠. 여러분, 우리 기말재고 자산에 언제 하냐면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도 가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송품이 위탁 판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죠? 위탁 판매는 제3자에게 팔기 전이니까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더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했대요. 담보로 제공하면 형식은 은행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내 소유죠. 맞죠? 그래서 내 자산에 더하는 거니까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되셨죠, 설명? 이 안 되시는 거 바로 질문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교재 213페이지. 해보면은요. 자, 제조간접비 여기 졌네요.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40만 원이 과대랍니다. 과대니까 이거 해석하면 요 말이죠. 해석하면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그럼 질문입니다. 예정배부를 더한 거예요? 덜한 거예요? 과대배부면? 대화 좀 하면 안 돼요? 더한 거, 덜한 거. 과대배부니까. 더한 거죠? 더한 거. 맞죠? 더한 거. 그럼 이 문제에서 줬네요, 여기.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100만 원보다 40만 원 많이 더 배부한 거, 더 배부. 더 배부하면 제조간접비 요 예정배부액 있죠? 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얼마냐면 140만 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에 여기다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곱하죠. 여기다가 배부를 곱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 배부 기준 35,000시간 줬잖아요. 그러면 140만 원을 35,000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정 배분 나오겠죠. 답이 3번일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워낙 잘 나오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접배부법 또 나왔네요. 직접배부법을 더 잘내요. 우리 단계보다. 그럼 직접배부법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 있죠? 설비가 동력한테 주는 500시간 이거 고려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동력이 설비한테 주는 1100시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설비 부분이 나눠줄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본인의 원가가 30만 원이니까 그럼 그 30만 원을 400대 600의 비율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뿜빠이. 예. 그럼 조립에 배부될 게 12만 원. 만 원 생략할게요. 12만 원이고 절단에 배부될 게 18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력은 25만 원 배부해 줘야 되고 25만 원. 그럼 25만 원도 300대 200의 비율대로 뿜빠이 하면 되겠죠. 1100kW 제공하는 거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 5분의 3. 여기가 15, 여기가 10 이렇게 되네요. 문제에서 절단 부문의 총원가 물어봤으니까요. 절단 부문의 총원가는 요 세 가지 더한 게 되겠죠. 그럼 답이 4번이 되네. 4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네, 지금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무조건 제공품에서 구하죠. 일단. 그래서 제공품 특이해정 쓰시고. 자, 제공품 기초 여기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네. 자, 계산하면 기초가 요거 잠깐 기초가 3만 원. 그다음에 기말이 만 원.
근데 단기 제품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단기 제품은 우리가 제품티 계정에서밖에 구할 수 없겠네요. 여기 제품티 계정. 이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제품 기초가 5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 제품. 여기가 기말. 기말 제품 4만 원. 매출 원가 55만 원이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54만 원 되겠네요. 그죠? 54만 원. 그럼 얘가 54만 원이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52만 원이 돼야 맞죠, 여러분들? 되셨죠? 답은 2. 자, 근데 이제 9번 좀 어렵네요. 9번은 좀 어려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모든 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한 것 둘의 투입 시점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재료비도 가공비처럼 구하시면 돼요. 요런 말 나오면. 그러니까 재료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띄어서 넣는다 그 뜻이에요. 알죠? 그럼 여기다가 해보면 일단 T 계정 그려볼게요. 자, T 계정을 그리면 자, 제공품이요. 자, 기초 제공품이 7,800개. 그 다음에 단기 착수가 45,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5,500개. 자, 5,500개. 그러면 단기 완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단기 완성이 몇 개인가? 몇 개예요? 4만? 7,800개요? 300개? 맞나요? 47,300개 맞아요? 300개. 맞네요. 이렇게. 자, 근데 선입선출법은 반드시 이 단기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하고 그다음에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을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기초 제공품 7,8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요. 나머지 몇 개야? 39,500개죠? 39,500개가 단기 착수분에서 당착이라고 좀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거고요. 전년도에 꾸준하게 재료도 50% 투입하고 사람과 기계도 50%만큼 꾸준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단기에 완성시키려면 재료도 꾸준하게 50%더 넣으면 되는 거고 사람과 기계도 꾸준하게 50%더 작업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이 기초 제공품 7,800개에 우리가 기초 제공품 7,800개를 단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50%만큼 꾸준하게 재료랑 사람과 기계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은 무조건 완성도 1인 거고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거 완성도 구할 줄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원가가 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되는 거니까 전부 다 가공비 완성도 구하듯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되시겠죠? 이렇게? 예.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올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이 위에 거가 3,900개, 아래 거가 39,500개. 그 다음에 얘가 2,750개 되네요. 자, 구하면 얼마지? 계산 기준. 3,900, 39,500, 2,750. 하면은 42,250개 나오네, 그죠? 42,250개. 42,250개.
2,250개가 나오네요. 완성품 환산량.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수량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니까 우리가 금액 물어봤죠. 그럼 금액 물어보면 중요한 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세요? 응? 42,000개요? 잘못했어, 뭐? 응? 뭐 잘못했나요? 3,900 아니에요? 아, 이거 더하면 46,150개예요? 죄송해요. 근데 잘못 계산했나? 나는 왜 이렇게 계산되지? 잠깐만요. 3,900 더하기 39,500 2,750 그래서 나 왜 이러는 거야? 이거 3,900 플러스 39,500 플러스 2,750 은? 맞네요. 46,150개네. 죄송합니다. 46,150개네요. 죄송해요. 자, 46,150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단가죠. 우리가 단가는 총 원가를 완성품 환산 완환이라고 좀 할게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단가 나오잖아요. 맞죠? 단가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했죠. 기억나세요?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만 의미했고요. 우리가 평균법은 단기 작업량과 전기 작업량이 더해진 평균 개념이라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총 원가도 단기 투입 원가만 들어와야 돼요. 투입 원가. 단기 투입 원가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단기 발생 원가를 그냥 한 방에 줬어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구해보니까 46,150개잖아요. 맞죠? 46,150개 됐고 단기에 발생한 게 161만 5,250원이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냐? 16, 25, 250 나누기 46,150개 하면 35원 나오네요. 하나당 35원이 나와요. 35원. 자, 35원인데 지금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냐면 2,750개잖아요. 맞죠? 그러면 2,750개가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죠. 여기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금액인 35원을 곱해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답이 얼마인가요? 이게 몇 번이야? 답 2번 아니에요? 2번? 그렇죠. 2번 나오네. 2번. 가끔씩 이렇게 금액 낼 때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선입선출법인데 5단계까지 물어본 거. 요거 이해는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든 원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문제로 나오겠죠. 다음 중 재료비와 가공비로 완성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라고 하면 모든 원가가 균일하게 투입될 때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웠어, 이 문제는 좀. 자, 그 다음에 10번 할게요, 10번. 자, 10번. 우리가 제조 지시서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맞고. 그 다음에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게 중요했었죠. 이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 조심하실게.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 있잖아요. 부문별 원가 계산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식당 전력에서 공통비를 우리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공통비.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액은 알아서 알 수 있어요. 추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4번은 맞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제조가제 공통비예요. 공통비는 뿜빠이 하는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 한부모하고 부녀자 공제 모두 충족하면 무조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하셔야 돼. 실제 그 실기에서도 혹시라도.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예외 소득이죠, 여러분들. 우리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소득금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죠. 맞고. 그 다음 우리 자녀세 공제는 7세 이상이면 동그라미 쳐지잖아요, 여러분들. 맞고. 그 다음에 12번 더럽게 많이 나요, 12번. 자, 12번 몇 페이지냐면요. 근데 12번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건데. 12번은 교재 375. 자, 항상 여러분들 이 확정신고 나왔을 때 제외하셔야 될 게 분리과세는 무조건 빼시는 거예요. 왜냐면 분리과세는 신고 자체를 안 하잖아요. 맞죠? 빼시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있죠. 얘도 빼세요. 왜냐면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연말정산 소득 한 개만 있으면 이때는 신고 안 하죠.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과세는 신고 안 하는 소득이니까 신고할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 그리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이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제외. 했죠.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소득 딱 한 가지밖에 없으면 걔는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이잖아요.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면 분리과세는 지우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게 되는 게 근로소득만 남게 되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번은 신고 안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됐고 1번하고 같은 게 4번이에요. 4번. 4번 여러분 일용근로소득도 분리과세죠. 4번. 일용근로소득도 분리과세니까 신고할 소득 판단할 때 X. 그러면 얘도 근로소득만 남게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이면 당연히 상용직이 되겠죠. 그럼 상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니까 얘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 한 가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얘도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퇴직소득 보이시죠? 퇴직소득 X? 퇴직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적연금 소득만 남게 되는데 공적연금 소득도 1월 달에 연말정산하죠. 맞죠? 그래서 3번도 땡.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험에 분리과세랑 연말정산 대상 소득 더해져 있는 걸 주로 많이 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냐면 여러분들 근로소득하고 이거는 뭐예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한 가지만 있었을 때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연말정산 자체가 내가 지급하는 소득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제대로 된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말정산 소득이 두 가지 있으면 두 가지를 더한 거에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쳐서 누진세율로 일단은 우리가 세금을 구해요. 구하고 연말정산 대상 소득 두 가지를 뺍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로 납부할 세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여러분 연말정산 자체가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만 일하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제대로 된 세금 걷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소득세는 종합과세 되는 건 여러분들 2개 이상이면 누진세를 곱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연말정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신고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이니까. 그래서 2번이 답. 12번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옛날 기준이에요. 우리 신용카드 발급하면 그 수수료 정도는 우리가 깎아줄 테니까 발급 거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1년에 1,000만 원 공제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1.3%예요. 그 교재 어디에 있냐면 이거 가끔씩 잊을만 하면 내더라고요. 교재 어디에 있냐면 얘가요. 297페이지네요. 297페이지. 무조건 1.3% 해줘요, 여러분들. 그리고 법인 안 되고. 1.3%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하는 분들이죠. 그럼 영수증 발급하는 분들 탈세 가능한데 신용카드까지 상대방이 신용카드 긁어버리면 소득이 드러나니까 카드 발급 거부 막 한다면서요.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죠? 됐고. 13번은 너무 신경 쓰지 마. 13번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14번. 또 나왔죠. 공급 시기는 그냥 시험에 대놓고 잘 내요. 252에서 253. 이고요. 답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3번입니다. 여기 재화의 수입은 우리가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알죠? 그래서 답이 3번. 수입신고 수리일, 수리일.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15번은 세무 1금용이에요. 여러분들 세무 1금용. 이거는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그 감가상각자산 있잖아요. 감가상각자산 중에요. 건물은 1과세기간에 상각률이 5%고요. 건물 외 있죠. 건물 외는 1과세기간의 상각률이 25%입니다. 이거는 세무 1금용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그 폐업시 잔존재화가 여러분들 시가로 때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도중에 용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봐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때려요. 아시죠? 그럼 어떻게 보시면 그 우리가 취득일자가 2020년 4월 2일 날 취득했죠. 그러면 1과세기는 완벽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과세기간 계산하면 얘가 2020년 1기 과세기간이죠. 4월 2일이 1기에 들어오잖아요. 과세기간. 과세기간 6개월에 6개월. 그 다음에 2021년 6월 1일이면 2021년 얘도 1기 과세기간이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경과한 과세기간이 3과세기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0년 1기 과세기간 취득했으면 1기, 2기, 1기니까 3과세기간 쓴 것 같잖아요. 3과세기간 쓰려면 내가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해서 폐업을 2021년 6월 30일 날 해야 돼요. 그래야 3과세기간이 완벽하게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도중에 취득하면 3과세기간이 완벽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우리가 과세기간을 하나를 빼시면 돼요. 그럼 이 과세기간 쓴 걸로 이 과세기간. 그러면 25%씩 이 과세기간 쓰면 50%쓴 걸로 보는 거예요. 50%. 그러면 내가 5,400만 원에 취득했는데 여기에서 25%씩 이 과세기간을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게 50%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만 세금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이거는 틀리라고 된 문제. 맞죠? 근데 혹시라도 이거는 낸 적이 있어요. 요거. 건물은 상각률 5%, 건물 아닌 거 25%. 알죠? 그리고 과세기간을 우리가 한 과세기간을 빼셔야 돼요. 당연히. 알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이 정도로만. 15번 같은 문제 처음 나왔던 거예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